이 사진, 제가 어릴 때 갖고 있던 사진이랑 찢어진 결이 같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거실로 들이닥쳤고 한 남자의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사칭범 임태성 36.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집 안 공기가 딱 멈춰 섰습니다. 그 장면을 지휘하던 서준호 검사 33. 늘 그렇듯 냉정해야 할 얼굴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갑자기 거실 벽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래된 액자 하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췄고 숨이 한 박자 늦게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수사는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기 사건인 줄 알았던 이 현장이 갑자기 한 검사의 출생 미스터리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준호는 액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다가갑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한 번 자기 손에 쥔 낡은 사진 조각을 한 번 번갈아 내려다봅니다. 찢어진 모서리, 색이 바랜 테두리. 기묘하게 아니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때 수갑이 채워진 임태성이 비웃듯 말합니다. 검사님 왜 그래요? 설마 그 사진이랑 똑같아서요?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사기범을 잡으러 온 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정체를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한 사람의 과거와 한 가족의 30년을 전부 뒤흔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럼 한 검사의 인생을 뒤바꾼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문 멈춘 시간. 아주 평범한 집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듣다 보면 마음이 쿵 내려앉을 겁니다. 처음엔요, 저도 이 집이 그저 부럽기만 했거든요. 경기도 남양주 외곽, 울타리가 낮고 정원이 넓은 단지 안에 유난히 조용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대문은 늘 닫혀 있고 밤이 되면 창에 불이 몇 칸만 켜집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러울 게 없다고요. 집 주인은 정도현 62입니다. 중견 그룹을 일군 회장이고 말수가 적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선 냉정하고 정확하다는 평을 듣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말이 더 줄어듭니다. 아내 오정희는 65, 전업으로 집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손이 야무지고 말투는 늘 조심스럽고 괜찮아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보면 남편을 잘 이해하는 아내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의 집은 넓습니다. 거실에는 수입 가구가 놓여 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잔디와 나무가 가지런하고 사람들이 오면 늘 한마디씩 하죠. 집이 참 좋네요. 그런데요, 이 집에는 늘 닫혀 있는 방문이 하나 있습니다. 2층 복도 끝 제일 안쪽 방입니다. 문 앞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고 이름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민우. 그 문은 30년째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에게도 열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단 한 사람만 그 문을 엽니다. 오정희입니다. 정희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새벽 6시.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계단을 오르죠. 복도를 따라 문 앞에 서면 잠시 멈춥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늘 조금 떱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고
그 방 안에는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작은 운동화 한 켤레, 낡은 로봇 장난감, 색이 바랜 자동차 그림책, 아이 손으로 그린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반 위 장난감을 하나씩 내려놓고 천으로 닦습니다. 로봇의 팔을 펴보고 바퀴를 살짝 굴려보고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민우야, 엄마 왔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그 말이 이 방의 하루입니다. 정희가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도현은 1층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신문을 펴놓고도 한 줄도 읽지 못한 채 커피잔을 들고만 있습니다. 복도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드는데 아내가 우는 소리입니다. 도현은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열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은 1995년 겨울에 멈춰 있습니다. 대구의 재래시장이 유난히 붐비던 날 국밥집 앞에서 3살짜리 아이의 손을 놓친 날입니다. 이야기는 늘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 이후의 세월은 그냥 흘러간 것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부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제보가 올 때마다 달려갔지만 매번 헛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라고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잊어요? 도현도 잊지 못했습니다. 큰 계약을 따내도 회사가 성장해도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쪽은 늘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는 거의 없었고 이 집은 슬픔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 윤 실장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고 윤 실장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도련님을요. 그 말 한마디에 도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찾았다고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도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율 99.9%. 눈이 글자 위에서 멈췄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헛소문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윤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평소보다 더 오래 서 있었고 반찬을 하나 더 꺼내고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여보, 진짜일까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고 문이 열리며 윤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목덜미까지 올라온 문신과 귀에 피어싱, 헐렁한 검은 티셔츠와 찢어진 청바지. 오래 신은 운동화까지. 그는 거실을 한 바퀴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와, 집 크네요. 도현은 한 걸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우야. 남자가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친 순간 도현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도 코의 선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민우야. 하지만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민우 아니고요. 임태성입니다. 이름부터 제대로 부르세요. 그 말에 도현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던 정희도 그 장면을 보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민우야. 정희가 다가가 손을 뻗자 남자는 몸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정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얼마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봤습니다. 친부모 맞다면서요. 근데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요. 도현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상상했던 재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잘해줄게. 태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상은 해주셔야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처럼. 그날 밤 집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2층 복도에서 한참을 서서 민우의 방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했습니다. 열고 싶었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마지막 끈이었으니까요. 아래층에서는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컵 내려놓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서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일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직 큰 소란은 없었지만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날 밤에 도현과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림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리라는 것. 챕터 2. 들어온 손님, 무너지는 집. 사람이요, 참 이상하죠. 보고 싶어서 미치겠던 사람을 막상 눈앞에서 보면 오히려 더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 맞나? 그 의심이요, 입 밖으로는 못 내고 가슴속에서만 골마가죠. 정도현 회장 부부에게 그날 밤이 딱 그랬습니다. 태성이라는 남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껌을 짝짝 씹고 있었고, 정희는 2층에서 몇 번이나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이불은 덮였는지, 물은 마셨는지, 춥진 않은지.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태성은 더 냉랭해졌습니다. 추우시면 난방 더 올릴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으면요. 태성은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합니다. 아,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차가운지. 정희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마음이 꺾입니다. 도현은 서재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거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대화가 이어지면 그제야 아들이라는 단어를 입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태성은 꼭 필요한 말만 툭툭 던지고 다시 벽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재회라기보다 낯선 손님이 들어온 느낌. 그런데 문제는요, 둘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희는 새벽처럼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습관이었죠. 식탁에 따뜻한 국을 올려놓고 밥을 퍼놓고 조심스럽게 태성방이라고 임시로 정해준 2층 객실 문을 두드립니다. 태성 씨 아침 드세요. 문 안에서 한참 소리가 없더니 문이 벌컥 열립니다. 머리는 산발, 눈은 벌겋고 입에서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뭐예요? 아침 국 끓였어요. 속 풀리실까 해서요. 태성은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국이요? 지금 누가 국밥 먹는 시대예요. 샌드위치 없어요?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웃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럼 내가 금방. 아, 됐고요. 커피나 주세요. 달달하게. 정희는 네 하고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속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요. 그래도 내 아이가 돌아왔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커피를 탑니다. 설탕을 넣고 또 넣고. 예전에 민우가 달달한 걸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태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식탁에 탁 내려놓습니다. 이 집 와이파이 비번 뭐예요? 정희가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태성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갑자기 말합니다. 근데요, 방이 좀 별로네요. 더 큰 방 없어요? 정희가 멈칫합니다. 여기가 손님 방이라서. 손님이요? 태성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저 손님 아니잖아요. 친아들이라며요. 그 말에 정희의 입안이 바싹 마릅니다. 도현도 거실 쪽으로 살짝 나왔습니다. 태성 씨 천천히 적응. 아니, 적응은 제가 하는 거고요. 방은 바꿔주세요. 더 큰 방 있잖아요. 태성은 손가락으로 2층 끝을 가리킵니다. 부부 침실 쪽입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방은 우리 부부가 쓰는 방이네. 태성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럼 다른 방 쓰세요. 객실 많던데. 도현이 말이 없어집니다. 그 순간 정희는 도현의 눈을 봤습니다. 거절하고 싶다와 거절하면 안 된다가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이 집에 30년을 눌러앉은 죄책감, 그게 도현의 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부부는 침실 짐을 작은 객실로 옮깁니다. 정희는 베개를 끌어안고 계속 괜찮아요를 중얼거리고,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진짜 일이 터집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시끄럽게 열리는 소리, 남자들 웃음소리, 여자들 하이톤 웃음소리, 술병 부딪히는 소리. 거실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야, 태성아, 여기가 그 집이야? 와, 대박인데? 여기서 한판 하자. 정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도현도 문틈을 열고 내려다봅니다. 거실은 이미 술판이었습니다. 가죽 소파 위에 과자 부스러기, 테이블 위엔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누군가는 신발도 안 벗고 카펫 위를 밟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내려갑니다. 정장은 이미 벗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차분하게 냅니다. 태성 씨,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태성은 술잔을 들고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눈은 반쯤 풀린 채로요. 친구들이요, 축하 파티 해야죠. 30년 만에 찾았는데. 이건 너무 늦었네. 조용히. 조용히요? 태성이 웃습니다. 회장님, 여긴 제 집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숨 좀 쉬고 살아야죠. 그 말에 도현의 속에서 뭔가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도현은 꾹 누릅니다. 정희가 뒤에서 내려오며 도현의 팔을 잡습니다. 여보, 그냥 오늘만 참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희는 지금 참는다는 말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소리는 줄어듭니다. 부부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정희는 뒤척이고 도현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소리, 태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너무 크게, 너무 가볍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1층으로 내려오다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립니다.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소파는 술로 얼룩져 있고 바닥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과자 봉지는 찢겨 있고 유리컵은 깨져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한 곳에 멈춥니다. 깨진 화병. 하얀 도자기 화병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 화병은요, 정희에게 그냥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오래된 유품 집안의 역사 같은 거였어요. 정희는 조각을 주우려다 손을 베입니다. 피가 살짝 맺힙니다.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 이 집이 진짜 무너지는구나. 그때 2층에서 태성이 비틀거리며 내려옵니다. 머리는 산발, 눈은 충혈, 얼굴에는 기분 나쁜 짜증이 붙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뭐 이렇게 시끄러워요. 정희가 손을 떨며 화병 조각을 들어 보입니다. 태성 씨, 이게 대체. 태성은 눈을 비비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아, 그거요? 어제 누가 건드렸나 봐요. 뭐 비싼 거예요? 정희가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그게 우리 집에 오래. 돈 많잖아요. 태성이 말을 끊습니다. 다시 사면 되죠.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말이 막히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꾹 참습니다. 이 집에서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도현이 내려옵니다. 깨진 화병을 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고릅니다. 태성 씨,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태성은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 벌컥 마십니다. 팩제로요. 그리고 우유팩을 탁 내려놓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기 제 친부모 집인데 남의 집이에요? 유전자 검사도 나왔잖아요. 그 말에 도현이 멈춥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런데 그 논리가 사람의 마음을 찢습니다. 태성은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뻗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배고프네. 밥 뭐 있어요? 정희는 금방 차려드릴게요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닫습니다. 아들에게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배자에게 밥을 바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도 손이 움직입니다. 정이란 게 참 잔인하거든요. 그날 저녁 태성은 도현을 부릅니다.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도현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던 단어입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자 태성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통장 만들어 주세요. 돈도 좀 주시고요. 도현이 되묻습니다. 돈이라니? 생활비요. 태성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립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네요. 도현의 눈이 커집니다. 1,000만 원? 태성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회장님한테 1,0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거실 그림 한 점이 얼마인데요? 도현은 이를 꽉 물었다가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분노보다 먼저 나온 건 또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다는 그 죄책감. 도현은 결국 금고에서 수표를 꺼냅니다. 손이 떨린 채로 태성에게 건넵니다. 태성은 수표를 받아들고 입꼬리를 올립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도현의 가슴이 순간 찡합니다. 그런데 그 찡함은 단 3초였습니다. 태성이 수표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말합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날짜예요. 깜빡하지 마시고. 그 말이요. 고맙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구서 같았습니다. 도현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정희는 계단 위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입술을 깨뭅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2층 복도를 걷다 민우방 앞에서 멈춥니다. 문손잡이를 잡습니다. 열고 싶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방이 너 방이었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틈새로 아래층 소리가 올라옵니다. 태성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돈도 나왔어. 좀만 더 밀어붙이면 돼. 정희의 손이 문손잡이에서 스르르 떨어집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정희는 그대로 벽에 기대 섭니다. 귀가 멍해집니다. 그때 정희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아니라면? 그 질문이요. 한번 떠오르면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희는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객실로 돌아갑니다. 도현은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정희가 겨우 말을 꺼냅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맞을까요? 도현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또 한 번 큰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문을 세게 여는 소리, 발소리,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단단했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문 여세요. 도현과 정희가 동시에 서로를 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무슨 일이 시작된 걸까요? 태성은 대체 누구길래 검찰이 이 집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진짜 질문이 이제는 문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요. 이상하게도 심장을 먼저 칩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 한마디가 집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정도현 회장은 잠시 숨을 삼켰고 오정희는 도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그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술 기운이 한순간에 빠져나간 얼굴이었습니다. 도현이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와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선 사람 서준호 검사였습니다. 33, 말수가 적고 눈빛이 유난히 차가운 사람. 준호가 말합니다. 임태성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고요. 사기요? 도현이 되물었지만 준호의 시선은 태성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장기 실종 가족을 대상으로 친자 사칭을 통해 재산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그 말이요. 한 박자 늦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고 사칭이라는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태성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 다 나왔잖아요. 나 이 집 아들 맞다고요. 준호는 미동도 없이 말합니다. 그 검사 조작됐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작이요? 준호는 서류를 꺼내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사기 조직이 검사기관 내부 인력을 매수했고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 이미 공범은 검거됐고 재검 결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임태성 씨는 회장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순간 거실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바닥을 바라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민우는? 도현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숫자는 잔인했습니다. 일치율 0%. 태성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난 진짜야. 고아원 이름도 알고 시장에서 잃어버린 것도 다 조사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속한 조직이 오래된 실종 기록을 뒤져 사건을 골라냈고 당신을 투입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태성의 팔을 붙잡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놓으라고. 난 억울해. 태성은 버둥거렸지만 곧 제압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악몽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들이, 한 달 동안 믿고 감싸 안았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도현은 테이블 위 인감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 집의 모든 것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준호는 도현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이미 부서져 있었으니까요. 수사관들이 태성을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준호의 시선이 거실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흑백 사진.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처럼요. 잠깐만요. 준호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현이 그를 바라봅니다. 검사님 무슨...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 한 조각이었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사진의 한쪽 모서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을 액자 옆에 대어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틈 하나 없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처럼 보였고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사진을 봅니다. 아기의 얼굴, 부모의 표정, 배경의 그림자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도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검사님? 준호는 황급히 사진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도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검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태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성이 끌려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진짜 아들이라고. 유전자 검사 나왔잖아.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된 결과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도현은 바닥에 떨어진 인감 도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도현이 어렵게 입을 엽니다. 검사님, 그럼 저 사기꾼이 우리 아들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았던 이유는?
조직에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경찰 기록 전부요. 정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 민우는 정말 어디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다시 벽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건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기적이라 믿었던 한 달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기쁨 대신 남은 건 더 깊어진 공허였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회장님, 부인 30년 전 실종 당시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현은 비틀거리듯 서재로 향했고 정희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내는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 스크랩, 경찰 진술서 전단지 4본. 30년 동안 모아온 기록이었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꾸만 거실 벽에 사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검사님, 아까 그 사진 혹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자료들 가져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도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다가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거실 벽의 사진을 다시 바라봅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준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까의 사진 조각을 다시 꺼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냈고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과수입니까가 긴급 유전자 검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의 집에서 가져온 파일이 펼쳐져 있었고 1995년 겨울 재래시장에서 3살 남아 실종. 이름 김민우. 준호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봤습니다. 생년월일 1992년 2월. 연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사관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임태성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조직이 오래된 실종 사건을 골라 사기쳤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내부 직원 매수로 조작했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다 실종 당시 아이의 특징이 적힌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왼쪽 팔 화상 흉터. 준호는 셔츠 소매를 천천히 걷었습니다. 팔 안쪽에 손바닥만 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자국. 어머니는 늘 어릴 때 대인 거야라고만 말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과수였습니다. 검사님, 의뢰하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제출하신 두 샘플 사이에 직계 혈연 관계 확인됐습니다. 99.99% 일치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내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김민우라고.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살 이전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네 어릴 때 사진은 왜 없어?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어.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도현 부부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분들은 방금 사기꾼에게 속았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틀리면 그건 희망이 아니라 잔인함이 될 테니까요. 준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파일을 넘겼습니다. 실종 당일 목격자 진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며 데리고 감.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키운 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 이미 5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그날 나를 데려가신 겁니까? 그날 저녁. 준호는 도현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2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확인하자.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집일지도 모르는 곳이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는 도현과 정희가 벽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 어디 있니? 정희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도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찾던 사람이 바로 어제 이 집에 다녀갔다는 걸. 그리고 이 밤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에 가장 고요한 밤이라는 걸요. 진실이라는 게요. 한꺼번에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늘 이렇게 옵니다. 조각처럼 사진 한 장, 흔적 하나, 그리고 결심. 그날 밤 서준호 검사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양주 저택 거실 벽에 걸려있던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자신의 사진과 틈 하나 없이 맞아떨어지던 장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현 회장이 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995년 겨울 실종 기록 신문 스크랩 목격자 진술서. 그중 한 줄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며 데리고 간 50대 여성. 준호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묻는 것보다 바라보는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이야기 또한 없었습니다. 이사 다니며 잃어버렸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찢어진 사진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고 색이 바랬습니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그 사진을 쥐어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하려다 끝내 하지 못하고 눈을 감던 얼굴. 어머니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자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국과수에서 나온 추가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 샘플 부자 관계 99.99%. 수치는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도현 회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자료 더 확인했습니다. 오늘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기다리겠습니다. 차를 몰고 남양주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몇 번이나 말을 연습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아들입니다. 입 밖으로 내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말. 그 말이 입술에 붙지 않았습니다. 저택이 보였을 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대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 한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안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거친 목소리. 그리고 낯익은 얼굴 임태성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은 없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 끝내러 왔어, 다 같이. 정의의 비명이 터졌고 도현은 본능적으로 아내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태성 씨, 정신 차리세요. 준호는 단숨에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칼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러면. 닥쳐요. 태성의 입에서 침이 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잖아. 감옥 다시 가게 생겼잖아. 그는 칼을 쥔 손을 휘둘렀습니다. 정의가 다시 비명을 질렀고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던지듯 앞으로 나아가 태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칼이 허공을 가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 도현이 뒤에서 태성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조심해. 정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태성의 팔을 꺾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결국 태성은 바닥에 엎드려 신음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수갑을 채웠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는 순간 셔츠 소매가 찢어졌고 왼쪽 팔이 드러났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그 팔에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왼쪽 팔 안쪽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 정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흉터 민우도 거기 있었어요. 도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팔을 바라봅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검사님,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준호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3살 때 생긴 거라고 들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우도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거실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냈고 떨리는 손으로 도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보시겠습니까? 도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벽에 액자로 걸어갔습니다. 액자를 떼어내 안에 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조각을 나란히 맞춰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조각과 조각이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야.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검사님, 혹시 유전자 검사도?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회장님 댁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샘플과 함께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도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부자 관계 99.99% 일치.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도현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검사님이 우리.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준호입니다. 하지만 원래 제 이름은 김민우입니다. 정희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정희는 벌떡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말에 정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도현도 천천히 일어나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하게 우리도 갑작스럽네. 하지만 자네가 우리 아들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군.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제겐 그분이 엄마였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닙니다. 정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분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하려다 끝내 못하셨습니다. 아마 진실을 말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잠시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태성의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준호입니다. 남양주 저택입니다. 범인 제압했습니다. 출동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도현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부인,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되라고 하시면 솔직히 두렵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언제든 오게. 우린 여기 있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끌려나가며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혈연이라고. 유전자 검사 나왔잖아.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텅 빈 게 아니라 숨을 고르는 조용함. 준호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 도현 부부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괜찮으십니까? 정희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물론이죠.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요.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셨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일 맛있게 끓여 놓을게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현과 정희가 현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고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집을 찾았다는 기분. 그러면서도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기분. 그리고 집 안에서는 도현이 벽에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정희는 그 앞에 섰습니다. 민우야, 아니 준호 씨. 우린 여기에 있어. 언제든 돌아와. 사진 속 아기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대로.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 집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이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니, 샹들리에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정원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죠. 그대로였습니다. 다 그대로였는데요. 공기만 달라졌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천천히 다시 흐르는 느낌이랄까요. 준호는 며칠 동안 일부러 연락을 안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서류 더미 속에서 사건 처리하고 법정 서고 진술 듣는 평소의 일상. 겉으로는 똑같았는데 마음은 하나도 똑같지 않더군요. 거울만 보면 그런 생각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누구지? 서준호인가 김민호인가?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둬요. 그 질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릴 적 사진이 거의 없던 이유, 늘 흐릿했던 출생 이야기,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끝내 못 꺼낸 그 한마디. 준호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죠. 몇 장 넘기다가 손이 딱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났다 울고 있었다. 돌려보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아이가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남의 아이를 데려왔다. 준호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진짜 부모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도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책을 덮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죠. 그냥 복잡했습니다. 선택이 옳았다고는 못하겠는데 그 사랑만큼은 의심이 안 되더군요. 그날 밤 준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찾아뵙겠습니다. 보내놓고도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답장이 올지 어떤 답장이 올지 몰라서요. 잠시 후 진동이 울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밥 따뜻하게 해둘게요.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남양주 저택 앞에 차를 세우고 준호는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현관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이더군요. 조수석에 놓인 작은 꽃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창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긴 싫었던 거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거의 바로 열렸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준호 씨. 예전처럼 검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호칭 하나가 준호 가슴을 조용히 건드렸죠. 이거 드리려고요.
꽃다발을 건네자 정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거실로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구수하고 익숙한 냄새요.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냄새였습니다. 도현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왔나, 준호. 도현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아니, 지훈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아직은 그게 더 편합니다.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식탁 위에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많이 기다렸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어릴 때 집에서 나던 냄새랑 비슷합니다. 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셨거든요. 그 말에 정희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준호가 찌개를 한 숟갈 떠 입에 넣는 순간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때요. 마음 한쪽이 스르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맛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요. 정희도 도현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은 많이 바쁜가? 네. 바쁘긴 한데 보람은 있습니다. 그래, 자네 어머니가 잘 키우셨네. 자네 어머니. 그 말엔 질투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과 존중이 담겨 있더군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격하셨지만 따뜻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제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고요. 당신은 굶으시면서도 저는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분이셨군.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원망하지는 않나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뭐가요? 저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정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아까랑은 다른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준호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입니다. 며칠 전에야 끝까지 읽었습니다. 도현이 노트를 받아 천천히 넘겼고 정희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두 사람 눈이 붉어졌습니다. 도현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분도 평생 괴로우셨겠군. 정희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가 또 다른 아이를 품에 안았던 거네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죄책감 속에 사셨습니다. 그래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을 원망하진 않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제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선택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아니 준호야. 무사히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이번에는 준호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정의 품에 안겼습니다. 33이 되어서야 느끼는 어머니 품이었죠. 도현도 두 사람을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 어깨가 서로 닿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준호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이름도 당분간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김민우라는 이름은 아직 낯섭니다. 대신 이렇게 가끔 찾아뵙고 밥 먹고 조금씩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린 시간 많아. 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후계자 문제는? 준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검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길입니다. 도현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다. 아버지. 그 호칭이 준호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일요일마다 이렇게 저녁 먹으러 오겠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서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럼 매주 일요일은 된장찌개 날이다.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눈물도 안도도 작은 희망도 섞여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30년 동안 보관해온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돌잔치 사진, 작은 신발, 크레파스 그림. 준호는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정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재판이 있어서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게. 정희는 준호 손에 작은 통을 쥐어줬습니다. 된장이야. 집에 가서 찌개 끓여 먹어. 준호는 그 통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세 사람은 잠시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게 있더군요. 차에 오르며 준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현과 정희가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 모습이 점점 작아졌고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처음으로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도 그 다음 주 일요일도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가족이 되어갔죠. 30년의 빈자리는 하루아침에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한가운데에는 늘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